우리나라 IT 강국의 위상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불안에는 쿠팡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3천만 개 넘는 유출 사태로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인력 구성 등의 문제까지 하나하나 민낯을 드러내는 중인데 쿠팡 사태 속보 먼저 짚어보고 다른 사고들까지 연달아 전하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일단 쿠팡의 개발 인력에 외국인 채용이 많이 활발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쿠팡이 국적별 인력 현황을 공개하진 않고 있는데요. 정황상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인력이 개발 직군에 다수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중국판 링크드인으로 불리는 마이마이에는 최근 수년간 쿠팡 관련 채용 게시물들이 다수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올해 상반기 올라온 추천 알선 글에는 쿠팡이 채용하는 직군을 수석 또는 일반 백엔드 엔지니어, 데이터 과학자, 시니어 제품 관리자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전 직원은 인증 시스템 개발자였다고 쿠팡 측은 밝힌 바 있습니다. 쿠팡이 중국인 개발자를 대거 채용한 데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 그리고 알리바바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와 비슷한 시스템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창업주 김범석 쿠팡 INC 의장에 대한 질타도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김 의장은 국회에 거듭된 출석 요구에도 계속해서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여야를 막론하고 김 의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어제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 의장이 국민의 부름에 답하지 않고 있다며 고발을 의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도 김 의장이 국정감사에서도 2번이나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불참해 정무위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쿠팡은 아직도 구체적인 보상 계획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어제 국회에 불려나간 박대준 대표는 보상 관련 질의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소비자 정보 유출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습니다만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는 직원 5천여 명의 민감 정보가 무더기 노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간 직원들의 반발이 거셌는데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해 공식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번 삼성바이오 건 관련해서 조사에 착수한 거죠?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중순쯤에 이 삼성바이오 정보 노출 사건 관련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조사에 착수했고 현재 서면 조사 중고 이번 달 중 현장 조사를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6일 삼성바이오에서는 5천 명에 달하는 임직원의 개인정보 파일이 공용 폴더에 노출된 사건이 드러났는데요. 이 공용 폴더에는 개개인 이사과 또 연봉, 주민등록 등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됐습니다. 삼성바이오 회사 측이 9일에 이 사건 개인정보에 신고했고 개인정보위가 조사 여부를 검토하다가 최종 조사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는 유출이 없고 개인정보위는 회사 설명이 맞는지 외부 아닌지를 조사합니다. 네, 방금 전 잠시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못해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사안 전달해 드리면 개인정보위는 삼성바이오의 개인정보 노출과 관련해서 삼성바이오는 유출이 아니라 노출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개인정보위는 이런 회사 설명이 사실인지 또 외부로 유출되진 않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박규준 기자 좀 더 이어서 가보면 정부 차원의 조사 말고 그룹 차원에서는 삼성바이오의 이번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이태영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관련 노출건에 대해 어느 문제점이 있는지 뒤에 바라볼 생각이라며 위원회 확인건으로 다룰지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회의 안건은 비공개라서 진행 상황 관련 말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삼성전자에서 공용 폴더 내 개인정보가 거의 노출이 불거진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개인정보위는 삼성전자가 해당 여부 신고가 없어서 조사에 나서지 않은 상황입니다. SBS 박규준입니다. 네, 방금 전 전화 연결 상황이 또 고르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IT 오류 관련 소식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증권사들에서는 전산 관련 오류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한화투자증권에서 일부 계좌에 잔고와 수익률이 잘못 표기돼 고객에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최윤하 기자. 네, 최윤하입니다. 네, 이번에는 또 어떤 오류가 있었던 겁니까?
네, 하나투자증권 MTS에서 계좌 잔고가 평일 대비 수천만 원 이상 증가하는 전산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코스피 개장 이후 일부 고객의 퇴직연금 계좌에서 일어난 일로 수익률도 실제보다 수십 % 높게 표시됐는데요. 하나투자증권은 신탁 계좌에서만 생긴 오류라며 고객의 실제 자산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과대 산정된 이자는 정상 이자로 정정하는 등 정상화 조치는 마친 상태인데요. 하나투자증권은 이용에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오류 발생 원인은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증권사의 전산 사고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모습입니다. 네, 지난 2일 오전 미국 증시 마감 이후 메리츠증권 MTS에서 오류가 발생했는데요. 일부 고객에게 타 이용자의 미국 주식 체결 내역을 알리는 푸시 알림이 송출된 겁니다. 주식 계약을 체결한 사람의 이름과 체결 종목, 시점, 매수가 등이 노출됐습니다. 메리츠증권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아니라며 해킹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달 키움증권에서도 MTS 오류가 발생해 밤새 접속이 안 되는 사태가 빚어졌는데요. 특히 고용지표 부진, AI 거품론 등이 불거져 뉴욕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며 급락장세를 보인 날이라 미국 주식 투자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키움증권은 지난 4월에도 MTS에서 대규모 주문 오류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올해 초 정부와 국회는 일부 연금 개혁을 확정했습니다.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개편이었죠. 이 개편의 고지서가 곧 나옵니다. 내년 1월,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인상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적용되는데 회사와 부담을 나눌 수 없는 지역가입자들의 체감이 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그러면 내년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이 얼마입니까? 네, 기존 9%에서 9.5%로 0.5%포인트 인상될 예정입니다. 연금개혁에 따라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최대 13%까지 높아지는데요. 대신 나중에 받는 연금도 현재 소득의 40%인 게 단계적으로 43%로 높아집니다. 당장 내년부터 가입자 전체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커지지만 직장 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주는 반면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지역 가입자는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하는 만큼 체감하는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금액으로 따져보면 어떨까요? 네, 월 소득 300만 원인 경우 1월부터 월 15,000원, 연간 18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라면 이를 모두 내야 하는 것이고 직장인은 절반인 월 7,500원만 내면 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소득이 급격히 줄거나 사업이 어려워진 경우에 납부를 예외해주는 납부 예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 사업을 활용해 볼 수 있는데요. 내년부터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잠시 끊겼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 최대 1년간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포함해 국민 노후 대비를 둘러싼 오래된 문제는 연금 소득이 본격화되기 몇 년 전부터 노인들이 직장을 잃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정년을 65세로 높이는 안건이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태인데 더불어민주당이 구체적인 선택지를 제시하며 노사 설득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단계적 추진 이야기가 나오던데 여당의 구상이 뭡니까? 네, 일단 민주당은 세 가지 안을 이 노사에 제시했는데요. 1안은 2028년부터 2036년까지 정년을 2년마다 1년씩 늘리는 방안입니다. 2안은 2029년에 시작해 2039년까지 10년간 정년 연장을 진행하는데 61세, 62세로는 3년에 1년씩, 또 63, 64세로는 2년에 1년씩 늘리는 방안입니다. 3안은 2029년부터 2041년까지 12년간 3년마다 1년씩 늘리겠다는 겁니다. 정년 연장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65세가 되기 전에 정년을 맞이할 사람들을 퇴직 후 1, 2년간 재고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민주당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정년 연장 특위에서 노사 간의 이견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네, 민주당의 지금 이야기한 이견 조율 계획, 이게 계획대로 잘 될까요?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노동계는 정년 연장을 신속하게 이뤄내기를 원하는 반면 경영계는 정년 연장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온도차가 큽니다. 이에 이란의 경우 경영계가 정년 연장 시작이 너무 이르다고 보고 있고 사마는 노동계가 정년 연장 완료 시점이 너무 늦다고 보고 있어서 이안으로 채택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사 입장차에 더해 초안인 만큼 수정 가능성이 있고 또 국회에 발의되더라도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 등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만큼 연내 입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직장인들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월급이 통장을 스쳐간다는 말, 직장인들이 참 오랫동안 써왔던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지난 5년간 직장인들의 월급보다 세금과 사회보험료의 부담이 더 빠르게 늘어났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을 스치기도 전에 애초에 먼저 빠져나간 돈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환진입니다. 네, 구체적인 집계 결과가 어땠습니까? 네, 한국경제인협회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근로자 월 임금은 연평균 3.3% 늘었는데요. 월급에서 원천징수 내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합은 연평균 5.9% 뛰었습니다. 임금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2.7%에서 14.3%로 확대되면서 근로자의 월평균 실수령액은 2020년 약 308만 원에서 올해 356만 원으로 연평균 2.9%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네,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하면 세부 항목들이 참 많을 텐데 구체적인 항목별로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일단 근로소득세가 연 9.3%나 늘었습니다. 한경협은 물가와 임금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소득세 과표 기준과 기본 공제액을 급등 배경으로 꼽았는데요. 소득세 과표 기준은 2023년 최저세율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개편하는 데 머물렀고 기본 공제액은 2009년 이후 16년째 동결된 상태입니다. 사회보험료도 최근 5년 새 연 4.3% 높아졌습니다.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이 5%대, 국민연금이 3% 넘게 뛰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구직급여 지출과 취약계층 의료비가 늘면서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요율이 오른 탓이라고 한경협은 설명했습니다. 또 필수생계비 오름세도 가팔랐는데요. 최근 5년 새 연평균 4% 가까이 뛰면서 월 임금 상승률인 3.3%를 훌쩍 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수도, 광열이 6% 넘게,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외식이 4%대, 교통이 3% 가까이 올랐습니다. 한경협은 물가에 따라 과표 구간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과 대미 투자 합의 등이 본격적으로 효력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관보에 한국산 자동차 관세 소급 인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미국 관보에도 11월 1일부터 인하를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이 게시됐죠. 네, 미국 무역대표부와 상무부 국제무역관리국은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을 미국 연방정부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한국 수출 자동차 관세는 11월 1일 0시 1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됩니다. 대상은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차 관세보다 높아 비싸졌던 현대차의 대표 차종인 소나타가 토요타 캠리보다 다시 저렴해지게 됐습니다.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 이른바 상호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내용도 관보에 포함됐습니다.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원목과 목재, 목제품에 대한 관세는 지난달 14일 0시 1분 기준으로 소급 인하됩니다. 네, 한미 간 무역 협상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이행하고 미국은 한국에 수출 관세를 내려주는 합의가 이행 국면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앞서 10월 말 에이펙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의 후속 조치이기도 합니다. 안보와 무역 합의를 포괄한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대한상의와 한경협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면서 미국 현지 비즈니스 확대 등을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SBS 비즈 인재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는 역대 모든 정부의 숙제이자 어떤 정부에서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다양한 대책으로 초반에 혼란이 거센데 정부가 부동산 담당 조직을 더 키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방향이 어떻고 또 이게 부동산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용배 기자. 네, 지용배입니다. 네, 이게 부동산 정책인데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기획재정부 이야기네요. 네, 기획재정부는 내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지는데요. 이때 현재 경제정책국 산하의 부동산 정책팀을 부동산 정책과로 승격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팀장까지 7명인 담당 인원도 더 늘리고요. 산업경제과, 지역경제정책과와 돌아가며 하던 건설업 모니터링 업무도 전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정책국의 부동산 정책이 넘어오며 2012년 초 팀이 만들어진 이후 약 14년 만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과 승격은 10여 년간 수건과도 같은 이야기였다며 워낙 하는 일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국토부와 금융위 등 주무부처의 역할이 분산돼 사실상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부처 간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금융위가 규제를 발표하고도 어떤 건축물이 대상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경부가 기재부에서 분리되면서 부동산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네, 조직 개편의 틀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죠. 네, 재정경제부의 가칭 상장실이 만들어지는데요. 기존의 각종 산업을 도맡던 정책조정국과 신설된 전략산업국이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산업국엔 최근 중요성이 부각된 전략수출과와 전략투자과, AI 전략과와 대미투자특별법 담당과 등이 구성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국고실에는 조달청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조달계약국이 추가될 걸로 보입니다. 한편 기획예산처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재정 투명성을 강조하고자 생겼던 참여예산과가 확대 신설될 걸로 보입니다. 새로 생긴 미래전략기획실 밑에 국민참여예산국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기획예산처 300여 명은 현재 해양수산부 건물로 내년 3, 4월경 정도까지 옮길 예정입니다. SBS 비즈 지용배입니다. 이어서 기업들 소식입니다. 요즘에 스마트폰 가격이 수백만 원대를 넘기면서 휴대폰 보험은 필수품처럼 여겨지고 있죠. 그런데 2번 접는 갤럭시 Z 트라이폴드 출시를 앞두고 삼성전자가 자체 보험인 삼성 케어 플러스를 도입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이게 가격도 300만 원이 훌쩍 넘는 휴대전화고 이 출시도 임박한 상황인데 보험 혜택이 아직도 확정이 안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내 출시까지 약 일주일 앞두고 있음에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삼성 케어 플러스는 한 달에 수천 원에서 16,000원가량 부담하면 60개월까지 삼성전자 제품의 수리비 등을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프리미엄 상품 기준 파손 수리비의 20%만 부담하면 되고 분실에도 출고가 30%를 부담하면 새 상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모델의 경우 워낙 가격대가 있다 보니 삼성 케어 플러스에 포함시킬지를 두고 내부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스페셜 에디션 수준으로 적게 생산하는 데다 처음 내놓는 모델이다 보니 보험사에서도 적정 가격을 두고 애를 먹고 있는 겁니다. 네, 만약에 결국 삼성 케어 플러스에서 빠져서 보험 혜택을 못 받는다면 소비자들의 부담이 상당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폴더블 폰의 경우 수리비가 비교적 비싸기 때문에 소비자들 사이에선 보험 상품이 필수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트라이폴드는 삼성의 첫 2번 접는 형태의 디스플레이라 수리비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1회 50% 수리비를 삼성전자가 부담해준다곤 하지만 단말비 가격만 359만 400원에 달해서 보험이 없다면 소비자의 수리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이번 모델이 자급제로 판매된다는 점도 부담을 더하고 있습니다. 통신사와 협업 모델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통신사 자체 보험 서비스에 기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관계자는 여러 보험사들과 논의 중이라면서 단말기 가격이 상당히 올라간 만큼 소비자들에게 적정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두고 보험사와 출시 전까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산업은행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자금 지원 관련 첫 채권단 자율협의회를 열고 검토에 본격 착수합니다. 두 석유화학회사는 자금을 지원받으면 공장을 통폐합하고 제품 개발에 투자할 계획인데요.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석유화학업계 지원 논의 회의가 언제로 잡혔습니까? 산업은행은 내일 오전 롯데케미칼, 오후엔 HD현대케미칼 채권단이 참여하는 자율협의회를 각각 소집했습니다. 은행권 10여 곳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두 회사가 사업 재편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타당성 검토를 거쳐 자구 계획과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으로는 채권 만기 연장과 이자율 조정, 신규 자금 지원 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달 말 충남 대산에 있는 석유화학 시설인 나프타 분해 설비를 통폐합하는 사업 재편 계획을 내놨는데요. 여기에 더해 고부가 가치 제품 개발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자금과 정상 영업을 위한 자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네, 최근 몇 년 사이 석유화학 업황이 상당히 안 좋죠. 네,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수요 둔화로 수익성이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3분기까지 3위 4기업체 누적 영업 손실은 5천억 원이 넘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중국 성장세 둔화와 원유 가격 변동에 취약한 구조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지난 8월 생산량 감축 목표 등을 제시하면서 올 연말까지 구조조정안을 내놓는 곳만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첫 타자로 나선 롯데케미칼은 대산 공장을 물적 분할하고 신설법인을 HD 현대케미칼과 합병해 최종적으로는 HD 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지분을 50%씩 가질 계획입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진옥동 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진 회장은 연임에 성공해서 오는 2029년 3월까지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이게 방금 나온 발표인데 원래 예고됐던 시간보다 조금 이르게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회추위는 5분 전인 11시 40분경 차기 회장 후보를 선출해 발표했습니다. 오늘 오전 진옥동, 이선훈, 정상혁 후보 순서대로 최종 면접이 진행됐는데요. 후보들이 면접에 앞서 밝힌 포부 들어보시겠습니다. 3년에 대한 평가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신한이 50년, 100년 이어가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저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투자의 시대를 맞이해서 자본시장 중심으로 면접에 성실하게 임할 예정입니다. 선배님들이 잘해주신 그 성을 제가 물려받아서 안 무너지도록 또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신한그룹이 나갈 방향에 대해서 차분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계에서는 애초에 진옥동 현 회장이 연임 가능성을 높게 봐왔고 그대로 확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신한금융에선 첫 임기를 끝낸 뒤에 2연임에 실패한 회장이 없었습니다. 또 사업 포트폴리오 관리와 건전성, 수익성 유지 측면에서 진옥동 현 회장의 합격점을 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신한금융 내 정통 일본통인 진옥동 회장에 대한 최대 주주 제1곡표 주주들의 신임이 높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 현장 영업 경력이 많은 진 회장은 앞서 신한은행 오사카 지점장 등을 지낸 후 2019년 신한은행장을 거쳐 2023년 3월 신한금융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SBS 비즈 오수연입니다.